42쪽입니다. 42쪽에 남도로부터 상품 5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게 운반비를 지급했대요.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또 발생한 운반비, 이거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외상으로 구입하고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야 돼요. 잘못 읽으면 구입하면서 운반비만 요구하는 걸로 분개하라는 걸로 좀 착각할 수 있는데, 구입하면서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또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발생한 운반비. 그러면 차변의 상품 55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50만원, 현금 5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여 인천세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해당 상품은 이미 도착하여 창고에 입고하였다. 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자, 이거는 그 수수료, 그러니까 매입할 때 들어가는 거, 이거는 가산해야 되겠죠. 그럼 상품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1000만원을 매입하고 800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소보험을 발행하여 교부하다. 자, 상품이 1000만원 들어오고요. 1000만원 들어오고 800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800만원, 나머지는 약소보험을 발행했으니까 지급보험 200만원.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으로 약정에 따라 10만원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래서 여기는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은 매입 할인 10만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490만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입 할인, 외상값을 갚을 때 깎는 거. 주문진 상사의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700을 당좌예금에 이체하였다.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이게 차변에 선급금 7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700만원. 그 다음에 중국 산동상해에서 수입하는 상품 대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수입은 선적지 인도직권이며 해당 상품은 이거는 운송 중에 있다. 자, 이거 운송 중에 있으면 이건 미착품이라 그래요. 미착상품. 미착상품 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원. 그 다음에 7번, 원재료를 공장에 기계장치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자, 그럼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원재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요팔 타개정 대체,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답이 있죠. 원재료 적요팔 타개정 대체, 실기할 때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 500, 시가 600을 관할구청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가로 이제 분계를 원가와 시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가로 500만원, 차변에 기부금 500만원, 대변에 제품 500만원인데 역시 적요팔 타개정 대책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거래처 선물로 증정했다. 제품 원가는 100만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이거는 선물로 증정했어요. 거래처 접대비 100만원, 대변에 제품 100만원, 역시 적요팔 타개정 대책. 그 다음에 상품이 창고 이동 시 부주의로 파손되어 감모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상품, 역시 적요팔 타개정 대책.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객관식 문제가 요 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단원에서 회계 1급 또 세무 2급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 단원은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맞아요. 부대 비용은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 다 가산하죠. 운반비라든가 뭐 관세, 그 다음에 뭐 통관 수수료, 뭐 하역비 이런 거 다 가산합니다.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보고기간 종료일 여기다 써놓으세요. 결산일이라고. 보고기간 종료일은 결산일을 말합니다. 결산일. 종료일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농업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맞아요. 제품 우리 제조원가 배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매입원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는 차감하나 할인은 차감하지 않아. 틀렸죠. 매입 할인도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를 원가에 포함시키면 쓸데없이 원가가 비싸니까 비싸게 팔면 제품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는 포함하지 않고, 그 차변에 뭐 이게 그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여기에 이제 뭐 감모손실이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뭐 원재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선품이라면 공선비, 대변에 뭐 제공품에서 했다면 제공품 또는 제품에서 했다면 제품 이렇게 되겠죠. 세정은 A사로부터 값상품 12월 10일 날 주문받고 주문받은 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하였다. 값상품 대금 100원을 다음과 같이 받을 경우에 이 값상품의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자, 여기 잘 보세요. 12월 10일 날 주문받고 12월 24일에 인도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인도일이에요. 상품을 언제 매출로 잡느냐? 수익 인식 시점은 인도 시점이에요. 12월 24일.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수익 인식 시점은 매출로 언제 잡느냐? 인도한 시점.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 사게 되면 물건 그거 할 때 여러분이 딱 그 계산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넘어올 때 그때 마트에서 물건 파는 걸로 잡겠죠. 다음은 재고자산의 인식 시점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적성품. 이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아요. 팔리질 않았으니까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시성품은 이건 써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 이런 건데,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렇죠. 아직 팔린 게 아니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자나 판매자나 같은 사람이에요.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감으로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맞죠?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금 회수할 때 그 공급한 걸로 잡아요. 왜냐하면 그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회계에서는 요 인도 시점이 매출입니다. 미착부은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는 도착해야 이거 우리 거가 되는데, 선적 시점에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틀렸어요. 여기 도착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단어는 반드시 풀어야 될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풀어줘야 됩니다. 이 단어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 문제 나오는 거에 점수를 상당히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여기에 다음에 주어진 자료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상품재고, 기말상품재고, 판매 가능액. 여러분 이 판매 가능액 여기다 써놓으세요. 기초 플러스 순매입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판매 가능이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는 X 치세요. 기초는 X. 왜? 요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초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 X 치시고 53만원에서 기말재고 15만원 빼세요. 그럼 15만원 빼세요. 예. 그러면 38만원. 3번이 답이네요.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재고 뺀 거.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책에 45쪽입니다. 45쪽. 현주씨 45쪽이에요. 책. 자. 그러니까 여기 판매 가능액이라는 거는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이라고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 기초는 X치고 여기서 기말재고만 빼면 38만원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금 45쪽이요. 책. 조세물산의 손익계산상 매출 총이익이 260만원인 경우에 260만원인 경우에 아래 자료를 보고 매출액을 추정하면 상품 도매업만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자료 위에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거 그냥 T자 그리면 돼요. T자 그리고 상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상품. T자 그리고 상품이라고 쓰세요. 자, 상품에 기초상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더하고 기말상품을 빼요. 그리고 타계정 대체액도 빼야 돼요. 접대목적 거래처 증정. 이건 팔질 않았으니까 매출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300에다 250 더하면 550이고 거기서 기말재고 빼니까 350이에요. 그런데 타계정 대체액을 빼니까 250이 나오죠. 여기 계산 과정이 있죠. 250. 기초에다 매입 더하고 타계정 대체 빼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빼니까 매출원가가 250. 그러니까 250인데 매출 총이익이 260이래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 260이래요. 그러면 250이 원가고 이익이 260이면 매출액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510만원. 3번이 답이네요. 왜냐면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매출원가가 250이고 이익이 260 났으면 이 원가가 이건데 얼마에 팔아야 이익이 이만큼 나겠어요. 이거 더하면 되죠. 그래서 510만원.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기초 상품은 없네요. 기초 상품은. 매출액은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여기 매입액 15만원 있어요. 매입액에서 뺄 거 다 빼요. 15만원에서 매입 할인 5천원 빼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책 2만원 빼고 매출 내놓이 빼고 아니 매출 내놓이 빼면 안되지. 잘못 얘기했어요. 매입액에서 매입액 요 T자 그리면 되죠. 기초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원가고 타계정 대체도 빼야 되는데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을 빼고 그 다음에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빼고 매입 할인 빼고 타계정 대체액 빼요. 그리고 기말재고도 빼요. 그러면 15만원에서
요거 25,000원, 35,000원, 4만원을 뺀다고. 여기 매입액 15만원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타개정 대책,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까지 다 빼니까 11만원 나와요. 매출원가가. 근데 여기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순매출액은 여기 매출액이 20만원에서 매출액이 매출 할인 요거를 빼줘야 돼. 5만원. 그러니까 여기 15만원 나오죠? 그럼 15만원에서 요 11만원 빼니까 4만원.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이니까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빼고 기말 재고 빼고 타개정 대책 빼면 매출원가 11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매출원가. 그리고 이 순매출액도 매출액에서 매출애놀이 매출 할인을 빼니까 순매출액이 15만원 나오고 여기서 요거 빼니까 4만원 나오죠. 자, 이제 46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원가 결정 방법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지금 나중에 사온 게 기말재고로 남는 거 맞죠? 가중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가중이라는 거는 수량은 수량끼리 더하고 금액은 금액끼리 더해갖고 나누는 게 가중평균법이에요. 총평균은 뭐 일정 기간 동안 총 매입액에서 총 수량을 나누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달로 잡아가지고 하면 한 달 동안 총 매입액 나누기 총 매입 수량 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새로운 게 들어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런 문제로 나오거든요. 요런 문제가 이제 선입선출법 문제인데 요게 한 문제가 나와요. 조금 이따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할게요. 기초재고와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수량이 동일하면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죠. 인플레이션이 발생 시 당기순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맞죠? 나중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매입한 거 먼저 파니까 나중에 매입한 게 원가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원가가 큰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원가 큰 금액을 빼니까 이익이 적게 나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이익이 가장 적게 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발생 시. 거꾸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가 떨어질 때, 디플레이션일 때는 요것이 이제 선입선출법이 되겠지만 요게 지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후입선출법은. 세법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신고만 하면 돼요. 9월 말까지 우리는 무슨 법으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9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 안 하고 하면 선입선출법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거하고 해서 가장 큰 금액으로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금액으로 해서 오히려 기업에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신고를 9월 말까지 이 방법을 바꿀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 또는 용도면의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을 하더라도 모든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성격 또는 용도면의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취득단가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특정 방법을 선택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특정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7번은 약간 좀 모두 같은 방법이라니까 틀렸어요. 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고, 일단 한 번 선택하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부득이해서 변경하면 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선택하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서에다가 9월 말까지 3개월 전에 신고를 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그 회계학에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실제재고조사법은 이건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실제로 몇 개 남았는지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는 혼합법이 있고,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총평균법, 소매재고조사법은 원가 흐름 가정, 즉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은 재고자산은 원가 배분에 관한 거다.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여기 그 9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므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기말재고는 최근에 매입한 것이므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 가깝게 보고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에는 현재 매출 수익이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옛날에 사온 거, 물가가 상승 시 옛날에 사온 건 싼 거니까 현재 물가가 올라가서 비싼 매출액과 옛날에 싼 원가 비교하니까 수익과 비용이 최근 거로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얘기죠. 물가 상승 시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하로, 아니에요. 이익을 가장 많이 계상합니다. 보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4번.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하로, 요거는 물가 상승 시에는 이게 후입선출법의 특징이에요. 요게. 자, 10번 같은 문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선입선출법이죠. 왜냐면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매출, 옛날에 사온 건 원가가 싸니까 싼 거로다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싼 걸 빼니까 이게 이익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삼각김밥 예를 들었었죠. 어저께 사온 건 500원, 오늘 사온 건 600원인데 선입선출법은 어저께 사온 500원짜리를 똑같이 1000원 받고 팔았는데 어저께 사온 500원짜리 팔면 이익은 500원 났다고 보고, 오늘 사온 600원짜리를 팔았다고 보는 후입선출법일 때는 이익이 400원 나니까 매출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죠. 재고자산 평가 관련한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계속기록법은 이거는 그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이거는 단가 결정 방법이고,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요 1번 개별법이죠. 혼합법, 실질재고, 계속기록법, 혼합법은 요거는 수량 결정 방법이죠. 자, 요 문제만 풀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게요. 자, 요 문제 때문에 요 단원의 문제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나눔 기업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매출 총익은 얼마인가? 자, 요거 여기 연필 들으세요. 연필 드시고, 자, 선입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건데 매출 수량이 몇 개인가 봐요. 25개 동그라미. 25개 동그라미. 25개 동그라미예요. 매출 총익을 물어봤어요. 매출 총익. 기말 재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 총익을 물어봤어요. 그럼 요 25개 곱하기 140원 해보세요. 그럼 여기 3,500원 나오죠. 매출액은 3,500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25개 팔았는데 선입선출법은 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럼 25개를 어떻게 팔았느냐? 10개 100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25개니까 10개 이거 다 파는 거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10개를 다 팔았고, 그러면 여기 10개 곱하기 100원, 그 다음에 25개니까 여기서 15개 110원짜리 15개, 그럼 2650원. 그럼 3,500에서 2650원을 빼니까 850원.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매출 총액을 물어보는 경우보다 기말 재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기말 재고 물어볼 때.
요 옆에다가 쓰세요. 기말재고 물어볼 때. 기말재고는 요거 140원은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거 보지 마세요. 25개 동그라미 친 것만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0개는 몽땅 팔렸으니까 없어요. 재고로 안 남아 있어.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으니까 25개, 여기서 15개 팔았어요. 그럼 여기다 쓰세요. 15개, 30개 중에 15개 곱하기 110원. 그러면 1650원 남았어요. 이게 그냥 기말재고로 남은 거예요. 자, 1650원, 15개, 110원, 1650원. 그 다음에 또 15개. 이건 그냥 그대로 남았겠죠? 15개 곱하기 1200원. 그러면 요건 1800원. 그러면 15개 곱하기 110원 하니까 1650원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요거 그대로 하니까 1800원. 그러면 3450원. 기말재고는 3450원이에요.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말재고일 때는 수량만 보는 거야. 요 단가 필요 없고 수량만 보고, 위에 거부터 팔았으니까 거꾸로 밑에 거는 고스란히 남아요. 이거는 여기 지금 25개니까 여기 지금 40개잖아. 요거 40개 중에 25개 팔았으니까 15개 요 밑에 게 남았겠죠. 15개. 그래서 1650원 하고 요거 15개 120원 곱하니까 1800원 하고, 그래서 3450원이 기말재고예요. 요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되겠다. 기말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요거 T자 그리세요. T자. 여기다가 T자를 그리시고 상품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차변의 기초, 그 다음에 차변의 순매입, 그 다음에 대변의 기말, 그 다음에 또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쓰세요. 자, 이렇게 T자를 그려놓고 따지는 거, 이거 한번 풀어드렸어요. 자, 기말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했어. 그럼 기말재고가 대변에 갔죠? 자, 기말 옆에다가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그리세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요 위에 매출원가는 줄어들겠죠. 그럼 매출원가 옆에다가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그러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요.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이거 1번 맞죠? 자,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이 증가하죠. 2번도 맞아요. 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실제보다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증가됐는데 자본총계는 오히려 증가해야 되겠죠. 감소하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T자를 그려가지고 기초, 순매입, 기말, 매출원가. 자, 기말재고를 높게 했으면 기말재고를 위로 화살표. 그러면 매출원가는 밑으로 화살표.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감소한다.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원가가 주니까 이익은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그러면 순이익이 증가되니까 자본도 증가해야 되겠죠. 감소한다. 틀렸죠. 자, 요런 문제. 요거 감모손실은 18번의 감모손실은 요건 세무 2급범이거든요. 자, 장부상 재고가 감모손실은 어떻게 구하냐면 200개, 장부가 200개고 실지가 180개예요. 그러면 요거 20개 차이 났죠? 20개 차이 난 거 곱하기 200개에서 180개 뺀 20개. 아니, 장부에 200개가 남아야 되는데 실지가 180개 남았으니까 20개가 모자라요. 20개를 원가가 200원짜리야. 그럼 200원 곱하니까 감모손실은 4,000원. 감모손실은 4,000원. 그 다음에 평가손실은 여기 원가가 얼마냐면 원가가 200원짜리인데 시가가 180원이야. 그러면 요거 20원 떨어졌죠? 그러니까 20원 떨어졌어.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남은 게 중요한 거지. 여기 180개가 실제로 남았으니까 뭐 남지도 않은 모자라는 거, 이거 장부상 이거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실지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600원 이렇게 나와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 매입자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것도 세무 2급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거, 미착상품, 도착지, 인도 기준, 이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돼. 이거는 도착할 때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포함시킬 금액은 운송 중이면 판매자 재고자산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 그 다음에 미착상품 5만원, 선적지 인도 조건, 이거는 더해야죠. 요건 플러스. 시송권 구매 의사 표시 없음, 요것도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했고요. 그 다음에 위탁상품, 수탁자 창고 보관, 이거 아직 안 팔렸어요. 그럼 이건 위탁자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5만원, 5만원, 5만원 더한 15만원은 이거는 기말재,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거에 포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안 팔았으면 여러분 거에다 더해야 되고, 이거 왜냐하면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 차변의 적성품, 대변의 제품, 아니 상품 그러고 빼준다고. 그 다음에 미착 상품은 아직 도착 안 했지만 더해야 되는 거고, 시성품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발송해요.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그러고 물건 발송할 때 차변의 시성품, 대변의 제품이나 상품 이렇게 해서 뺐기 때문에 오히려 요 3개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15만원 요게 답이에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끄고 요 단원의 문제를 풀었습니다.